네,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파괴, 테러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총리 선고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된 걸 두고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탄핵 소추안 발의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잖아요. 헌재 결정에도 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탄핵안이 발의가 된 건데 민주당은 헌재를 능멸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안 제출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탄핵안 발의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해주시죠? 네, 저는 민주당이 드디어 참았던 본색을 또 드러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대행이 지금 국정을 이어받은 지가 대행으로 이어받은 지가 3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만역 재판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게 권한쟁의관,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 성격이 있으나 그렇다고 헌재가 그것을 강제하거나 시기를 규정할 방법은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예. 그게 꽤 지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됐는데 왜 이제 와서 탄핵입니까? 그러니까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탄핵을 했으면 그 시기에 탄핵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하다가 온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의도대로 헌재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데다가 게다가 여러 가지 여론 지형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드디어 이 탄핵안을 꺼내 들었는데 정무위원회도 민주당 내에서 상실했다는 게 아니 한덕수 총리 대행 건이 월요일 날 10시로 이미 잡혀있는 그 시간에 이걸 했다는 얘기는 사실 정보도 없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일각에서 헛스윙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 과정인데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걸 세게 밀어붙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결국 이렇게까지 여론 지형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게 한덕수 총리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게 그게 시기가 됐던 게 중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것은 꺼내놨으니까 칼을 뽑았으니까 뭔가 무라도 썰기 위해서 배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게 진검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민주당의 큰 부담이고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된다면 최대형 그냥 부총리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좀 그 과한 공세가 도를 넘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빼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쓱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늦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거를 형용화시키는 그 방식이 저는 아마 유력하게 검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과 야5당처럼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은 이제 헌법 수호거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직무가 정지된 그런 상황, 또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는 이제 더욱더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주가 넘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은 법을 지키지 않겠죠. 그러면 국가나 사회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매우 심각하고 문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또 안 하면서 거부권은 또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찰 고위직 인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서 결국은 탄핵 소추 추진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주당 또 민주당 지도부에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번에 이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게 되면 이제 30번째가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8번이나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역풍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 그리고 또 권한 남용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 질서 유지 차원에서 뭔가 이거는 좀 필요한 액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1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제1야당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고 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또 실망감을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탄핵 소추 추진에 들어갔는데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기는 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첫 보고 후에 24시간에서 70시간 이내에서 표결을 해야 되고 그런데 24일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또 윤 대통령 심판에도 촉각이 곤두세워진 상태인데 최대행의 탄핵안의 표결이 좀 시기상 자연스럽게 지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도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걸 밀어붙였을 때 후폭풍 어떻게 감내합니까? 그리고 통과됐는데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 버려요. 돌아와가지고 하는데 부총리는 또 없어요. 그리고 30번째 탄핵이라는 건 민주당에게 굴레가 씌워지는 겁니다. 뭐 29번과 30번의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탄핵 남발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갇혀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그렇게 공들이던 중도 외연 확장, 뭐 중도층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뭐 우클릭이라는 거는 그것은 그야말로 사탕 발림에 불과한 거고 그냥 구두선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물론 지금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 우호적인 여러 가지 그런 좀 시그널을 보내줬던 건 많았어요. 그동안 계엄 사태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결국 이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지연시킴으로써 예. 자연스럽게 이것을 무효화시키는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는 이제 이게 소멸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아마 우 의장에게 빨리 이렇게 본회의 열어서 이걸 처리해달라 그렇게 압박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게 자충수가 될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전 자연스럽게 엄포형 카드를 꺼내 들었고 우원식 의장이 이를 조금 뭐 시간을 좀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형해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어찌됐건 민주당은 이번 일로 인해서 결국 민주당은 분리하면 탄핵이란 카드를 남발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의 당략적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런 정파적 집단이라는 걸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인식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 두고두고 대선 가도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도 별도 본회의 소집에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그럼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무산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일단 본회의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직무와 관련된 그런 사유로 지금 탄핵 소추가 추진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를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법조계 시각도 그러고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자리에 복귀가 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경제부총리 자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 시절의 사유로 탄핵 소추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예.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탄핵 소추를 민주당이 남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가 많다라는 거는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은 내렸지만 탄핵을 남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탄핵을 추진했다라는 것은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한 것은 그건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당화할 수 없고요. 또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169명이 숨졌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인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탄핵 소추는 불가피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가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주장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이 야당이 했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그런 절차에서 했지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을 했던 그런 12.3 그런 비상계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분은 지금 그 흐름으로 볼 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는 기각될 거라는 네. 판단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여야 신경전으로 이어가면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이유가 2015년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고발한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뭐 먼지털이식 지금 이른바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전 생각이 드는 게 죄송합니다. 2015년이면 이제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이잖아요. 예. 당시 경제비서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미르재단 이렇게 해서 강요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출연시켰다는 건데 기업에 강요해서 그렇죠. 돈 출연시켰다. 이미 그건 다 끝난 10년 전에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크게 묵은 사안을 지금 꺼내들어서 지금 이걸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압박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누구를 뭐 고발하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징계를 요구하든가 해야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텐데 이게 갑자기 이걸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최상목 대행은 당시 이제 그것에 책임을 지고 다 뭐 법적인 재가까지 무혐의까지 다 되고 치르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하면은 아마 당시 수사를 했던 분이 이제 윤 대통령이니까 뭐 그걸 겨냥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한번 그 꼬리를 맞물려서 이제 공수처에 가자는 이런 얘기 같은데 과도해도 너무 과도했죠. 하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강요죄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당신들은 이거 최상목 권한에 대해서 사인을 강요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과거 지난 이 먼지털이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꺼내서 당신에 대해서 압박을 통한 강요를 하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건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국정 방해다. 이건 당연히 강요죄.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요죄가 성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이 전 성립이 될지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이것을 접수할지도 의문인데 어쨌든 박균택 의원의 이렇게 과도한 것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도 다시 강요죄로 국민의힘이 고발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요죄는 그럼 말씀해 주세요. 강요죄는 성립이 될 건지. 성립이 안 되죠. 이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둘 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결국 한 총리 탄핵이 지금 그 심판이 월요일로 나온 목전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논평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공수처에 최상목 대행 15년 전 2015년에 경제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청와대. 그 당시 뇌물죄 공갈죄로 고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은 또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겠다. 두 개 다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개? 두 개 다 성립이 안 된다는 부분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최상목 권한 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시절에 제대로 수사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16개 대기업으로부터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지금 끄집어 든 건데 그러면 바람직하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부분까지 갔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예 대놓고 헌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렇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른바 물타기인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이제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강요죄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적 정의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강요죄거든요. 근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는 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임명을 해라라고 했음에도 이걸 안 하니까 지금 이거를 하게 하는데 이게 강요가 되겠습니까?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 죄를 진 겁니까? 아니면 헌법을 위반 안 하니까 위반하라고 압박을 한 사람이 죄를 진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이 될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헌재가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총리 변론이 먼저 끝났고 그다음에 한 총리에 대해서는 그 당시 변론이 1시간 반, 딱 90분 만에 끝났습니다. 쟁점이 없어요. 그리고 한 총리에 대해서 5건이 있는데 3건은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거고 2건은 총리로 재직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 사건은 각하될 가능성도 좀 있다. 왜냐하면 이게 150석, 그러니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총리를 기준으로 했는지 대통령으로 기준으로 했는지가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다투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헌재가 이거는 아예 요건 불성립이 된다고 각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걸 원저 한 이유는 뭐냐.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했었어요. 한덕수 총리와 내란 공모부재 부분이 윤 대통령의 내란과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이런 그 말하자면 심리 결과 선고문이 담긴 것을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의 것이 예측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 선후 관계를 바꿔서 되겠습니까? 한 총리의 관계는 사실관계가 너무 말하자면 간단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거의 90%가 기각될 거라고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더 헌재가 끌었다.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죠. 지금 국가가 이렇게 혼란하고 최대행 체제가 지금 석 달째를 가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복귀를 시키지 않는다? 그건 오히려 헌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 총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는 조만간 대통령에 대한 심리도 나올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한 총리에 대한 내용이 기각이 될지 아니면 뭐 그것이 이제 아예 각하가 될지 그건 제가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각이 또 된다 하면은 선고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것까지도 헌재가 다 감안해서 아마 이제 논리의 어떤 정합성 그다음 그 법적인 완결성 그러면 윤 대통령 거도 거의 편결이 끝나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한 총리에 대한 것은 헌재가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앞서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 이제까지 사실은 끌고 왔던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기각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네, 상당히 이제 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영향이 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뭐 각자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이 될 것이다. 이건 이제 국민의힘 태극기 쪽의 시각이고 반면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기각이 되면 더 헌재가 자유롭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파면을 내릴 것이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 촛불의 시각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입 선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접수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린다. 근데 먼저 접수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먼저 접수가 됐거든요. 네.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중에 됐는데 지금 탄핵 심판 선고는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왜 먼저 할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국정 안정,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정성 시비 차단. 국정 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대통령도 직무가 정지가 돼 있고 또 국무총리도 직무 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파면하고 또 국무총리도 파면하면 굉장히 국정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탄핵을 한덕수 국무총리를 심판하는데 기각을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에 복귀가 된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자유롭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법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파면의 사유가 되면 파면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인용 가능성을 점치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가 왜 이렇게 서두르냐. 빨리 변론이 먼저 끝났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해라. 그래야 공정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을 해주고 오히려 자유롭게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전망인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 재판 결과가 결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유리한 그런 결과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가 정치권의 운명의 한 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일날 말씀하신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26일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론이 나오는 날입니다. 두 분께 지금까지 굉장히 너무나 반복된 지친 질문 하나 또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금요일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추론의 영역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이제 한 총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대통령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별개로 예. 그날 전국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아마 학교들이 굉장히 휴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치가 됐기 때문에 예. 그날 당장 여기 이제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건 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날쯤 제가 보기에 이제 아마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목요일 날은 또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헌재 여러 가지 그런 그 변론들에 대한 것들을 몰아서 선고하는 그런 과관행이 있다고 해서 예. 목요일은 피한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유력하죠. 그리고 예. 이 사건과 유관한 이제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월요일에 이미 내렸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내리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저는 뭐 3월 28일 유력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어쨌든 다음 주가 경랑도 경랑이지만 이게 아마 한국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아마 중요한 아마 그 사법적으로 인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법이고 이재명 대표의 저 재판도 그 사법부의 항소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도 헌재에서 나오고 그런 세 건의 그런 사안이 만일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이것이 대한민국의 또 한 번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예.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점들이긴 하지만 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또 승복하는 그런 자세, 마음 이런 것들로 지금 뜨거운 광장이 열기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이렇게 팽팽히 내리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누그러뜨릴 필요는 있겠다라는 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이 많이 분열됐잖아요. 그러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4월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4월 전 15일 전에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4월 18일 사실상 데드라인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두 분이 퇴임하면 6명으로 체제가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은 넘기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긴 한데 예. 저는 어쨌든 이게 빠르다 늦다를 넘어서 지금 한 총리가 그 직무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결론이 나온 이상 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일주일 더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게 그게 어떤 우리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순환 고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언제쯤일까요? 사실은 예. 너무나 계속해서 예상과 빗나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잖아요. 계속 틀리시죠? 네, 그래서 그 시점을 예측을 하거나 또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게 됐는데 지금 또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또 뜻밖의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면서 대충 이제 예측을 하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다음 주 금요일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경우에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헌재의 권위와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인용이든 또는 뭐 기각이든 헌재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헌재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뭐 여야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절단난다. 네.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한 주는 우리 정치사에 기록될 격동의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개의 재판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하면 또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예.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만약에 무죄로 나온다면 이것도 엄청난 또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또 뭐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와도 굉장히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텐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도 많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서고 있고 역시 이제 가장 큰 변수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내려지느냐 내려지지 않느냐 또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뭐 전망들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그런 거는 너무나 중대하고 예.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건 국민들이 수용을 하겠는가. 그리고 제2, 제3의 그런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상식에 입각한다면 상식에 맞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기대하는 결과로 현 정권 유지가 39%,
정권 교체는 51%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민주당이 40%를 기록했는데요. 조기 대선이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 이런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실지, 또 지금 정권 지지율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게 정권 유지와 교체 비율은 사실상 10한 4%포인트 납니다. 확연한 오차범위 이내죠. 오차범위가 6.2%포인트 이내니까. 근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4%포인트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오차범위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정권 교체 유지는 14%포인트로 완전히 벌어져 있죠.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어쨌든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계엄의 바다는 건너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 인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9%가 51%가 계엄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근데 그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또 36을 지지해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에게 우리가 아직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지형을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하면 유지와 정권 교체는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봐야 되고 정당 지지도 조사는 향후 미래 권력이 왔을 때 결국 이 두 정당이 한 명씩의 후보를 배출해서 결국 양당 구도로 치러질 것이 조기 대선, 그거는 명약관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접전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 스탠스, 여러 가지 그 앞으로 정책, 인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많은 지형이 변할 것이다. 다만 계엄의 바다, 특히나 계엄의 책임은 아직도 국민들이 정권 교체라는 그 이름으로 51%가 묻고 있다. 특히나 50일에는 중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끝까지의 나중에 조기 대선까지 흐름 추세로 보는 거는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중도층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건 이제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또 정권 교체가 우세한 것도 굉장히 당연한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중도로 가보면 전체 평균하고 큰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예를 들면 정권 교체에 대해서 51%가 찬성하고 정권 유지는 39%가 찬성한데 중도층에서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 57%에서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유지는 29%.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은 36%, 또 민주당은 40% 이렇게 돼 있는데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툭 떨어지고 민주당이 42%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 중도층에서 상당 부분 보수의 극우화 움직임,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해가지고 등을 돌린 부분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여론조사로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정당의 깃발을 내세우면서 실용주의로 중도 표심 잡기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로 보수 극우와 함께 가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선택이 계속된다면, 일단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이거는 스스로 정권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헌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을 하면 과감하게 윤석열 대통령 극우 세력하고는 결별해야 된다. 그것이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보수의 암흑 시대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요거 하나 여쭤보면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삼성 회장이 만났잖아요. 예. 최민희 의원이 민주당 SNS에 이재용 회장, 이재명 대표 사진을 올리고 그래 소름 돋을 만큼 섹시하다 이렇게 썼어요. 네. 그리고 5만 전자가 6만 전자가 된 것도 6만 전자로 이제 됐죠. 네.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한 기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여당에서 너무 뻔뻔하다. 나 뜨거운 명비어천가다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저는 누구에 대해서 칭송하고 따르고 아부하는 거야. 그건 개인의 자유죠. 민주당 일극 체제, 이재명 대표가 아버지인 체제에서야 그렇게 이렇게 떠받드는 걸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 그렇게 5만 전자, 6만 전자 만들고 이렇게 소름 돋을 만큼 섹시한 정당이 경제부총리 탄핵합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그렇게 위중하게 생각하고 5만 전자가 6만 전자가 되고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 만들어서 국유화시켜서 국민들의 세금 낮춰줘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경제부총리 탄핵합니까? 그렇게 경제부총리 탄핵하면 세계 시장이
어떻게 볼지 뻔히 알면서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양두구육이다. 이런 사진 하나 가지고 퍼포먼스 할 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받들 수 있는 그런 민생 정책이나 법안 만들어 놔야지 이런 얘기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겠다.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짓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반등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한 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용 회장의 회동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반영된 걸까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게 하나는 정치권에 대한 요구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권이 친기업 행보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뭐 좋아만 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치권이 과연 친기업 행보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도 되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친기업 행보, 중도 실용주의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은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명비어천가냐라고만 부정적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뒤집어서 이런 얘기를 좀 국민의힘 측에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용 회장이 만난 거를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길을 가면은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 그리고 또 개미 투자자들하고 전혀 상반된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식의 행보를 하면 할수록 중도하고는 좀 멀어진다. 예. 이거는 굉장히 국민의힘 미래에 좀 위험한 사인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정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